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틀째 기록적인 폭설로 전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나무와 시설물 등에 사람이 깔려 숨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친한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카드를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부인했지만 친윤계가 해당 행위라고 맞받아치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도 1.9%로 낮췄습니다. (117년) 만에 서울에서 11월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 기록이 하루 만에 깨졌습니다. 그새 10cm 이상이 더 내리며 28cm의 적설량을 기록한 겁니다. 경기도 용인엔 47.5cm가 쌓인 곳도 있었죠. 기록적인 폭설에 경기 남부 지역은 물론 강원 지역에선 무려 4명이 숨졌는데요. 먼저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나무가 마당 앞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습니다. 두껍게 쌓인 눈 위에는 혈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에서 집 앞에 눈을 치우던 60대 남성이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굉장히 애딴 집이라 자기네 집이니까 자기 혼자 눈 치우다 나무에 쓰러져서. 둘러쳐져 있어야 할 골프 연습장 철제 그물이 폭삭 내려앉아 눈에 파묻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상부 철제 그물이 눈 무게 때문에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직원 7명이 연습장에 쌓인 눈을 치우던 중 갑자기 그물이 눈과 함께 무너지면서 이들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망이 위에 눈이 많이 쌓이니까 무게가 무너져갖고 와야줄 끊어요. 이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에는 폭설을 견디지 못한 축사 지붕이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깔려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경기도 양평의 한 농가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눈 무게를 버티지 못한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눈은 일반 눈에 비해 3배나 더 무겁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로 인해 여기저기서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출구 지붕이 무너져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기도 했고 전통시장 곳곳에서는 천장이 무너져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출입 통제선 뒤로 미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떨어진 지붕에 깔린 차량이 보입니다. 반대편 출입구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밤새 내린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이 무너진 건데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쏟아지는 눈을 피해 지하주차장엔 이렇게 차량이 가득 몰렸는데요. 하나뿐인 출구가 무너지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주차장 입구가 무너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고 하루는 그렇다 쳐도 내일이랑 계속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전통시장 곳곳도 습기를 잔뜩 머금은 눈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경기도 의왕의 한 전통시장에서 100m에 달하는 천장 천막이 무너졌고 안양의 한 농수산물 시장에서도 철제 지붕이 무너져 60대 손님이 다쳤습니다. 안산의 한 전통시장에선 샌드위치 패널로 된 천장이 무너지면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차단했죠. 가스를 만들어요. 가스도 안 되고 이렇게 아수라장인데 어떻게 여기서 장사를 하겠어요. 수원의 한 대형 화학 공장에서도 쏟아지는 눈으로 100m가 넘는 창고 천장이 무너지는 등 폭설이 집중된 경기 남부 지역에서 크고 작은 붕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더 약하죠. 곳곳에서 비닐하우스도 무너졌는데 특히 문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였습니다. 우직근 소리에 새벽에 자다 말고 긴급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거든요. 심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장에 눈이 쌓인 비닐하우스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비닐이 찢어져 내부가 들여다보이고 휘어진 지지대는 바닥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과천시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밤새 쌓인 눈 때문에 무너지면서 주민 1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하우스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소리가 되게 심하게 나거든요. 다 깨워가지고 새벽에 마을회관으로 이동시켰죠. 자다가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소리에 깼던 주민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집사람이 막 깨더라고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80이 넘도록 살았지만 이런 눈은 처음이라고. 밤새 내린 눈에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주민들이 대피할 당시보다 천장이 더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한밤중에 가까스로 대피한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언제 또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릴까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더 무너질까 싶어서 혹시나 눈이 녹으면은 또 물이 되잖아요. 그게 물에 더 무게가 나갈까 싶어서 그러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이외에도 경기 이천시와 안산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비닐하우스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아직 가득 쌓인 눈을 바라보며 본격적인 겨울을 앞둔 주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하늘길도 얼어붙었습니다. 연이틀 폭설이 계속된 탓에 여객기 수백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고 비행기에 탄 채로 4시간을 기다린 경우도 있었죠. 기약 없이 기다리다가 원래 비행기는 아예 포기. 표를 새로 구매해 출발하는 승객까지 있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설 이틀째 새벽,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입니다. 발이 묶인 승객들은 정처 없이 배회하거나 아예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은 넘쳐나는 수화물로 통행만 간신히 할 정도입니다. 기내에서만 4시간가량 기다린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오후 6시 기준 170편이 결항됐고 192편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포공항의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오늘 티켓을 다시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확답이 없어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 비행기 안에서만 3시간 있었어요. 30분 비행기 지연됐다고 해가지고 공항 도착을 했는데 30분 더 늦어졌다고 방금 얘기를 들었어요. 오전에만 전국 14개 공항에서 30여 편이 결항됐고 이곳 김포공항에선 오후에도 지연 알림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여객기도 지연되며 승객들이 10시간 가까이 현지 공항에 대기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폭설 정비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행기 이착륙 공간이 연쇄적으로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량과 철로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출근길 일부 수도권 전철과 KTX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통째 부러져 사람을 덮쳤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그러니 나뭇가지는 오죽했을까요? 어제부터 이어진 폭설로 처진 나뭇가지가 고압 전선을 건드리며 전국 곳곳에선 정전까지 발생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선 750세대가 이 정전 때문에 오전 내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바닥에는 끊긴 전선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편의점을 비롯한 인근 상점들은 개점 시간이 지났는데도 온통 불이 꺼져 적막감이 감돕니다. 사다리차를 타고 전신주 꼭대기 부근까지 올라간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은 분주히 복구 작업을 이어갑니다. 오늘 오전 7시쯤 폭설 때문에 서울 마포구 일대 750가구가 정전돼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펑 터지는 소리가 나요. 우리 보일러가 펑 터지는 소리처럼 저 지금 세수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겠는데 아침마다 믹서기 써야 되는데 그것도 못 쓰고 밥도 전기밥도 못 쓰니까.
이번 정전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처진 나뭇가지에 의해 고압 전선이 끊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전 내내 복구 작업에 들어간 한전은 약 4시간 만인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에야 전력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밤새 내린 눈에 경기 화성과 용인, 강원 원주에서도 나무가 쓰러지면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강원 지역은 제설 작업 시간까지 더해져 10시간 넘게 정전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에만 전국의 폭설로 인한 정전 피해가 총 131건 접수됐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보통 영하 10도 이하에서 내리는 건설, 이 마른 눈에 비해 영하 1도 안팎의 비교적 포근한 날씨 내리는 습설은 밀도가 더 높기에 건설보다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제동 백송도 이 습설의 가지들을 대거 잃었죠. 해외에서는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호수를 위한 대책이 있다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김영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수십 년 된 나무들의 가지가 잘려나갔습니다. 600살 정도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제동 백송의 가지들도 찢어지거나 부러졌습니다. 모두 눈무게를 못 버티고 부러진 겁니다. 이번 눈은 습설로 건조한 눈인 건설보다 3배나 더 무겁습니다. 귀한 백송을 볼 수도 없는데 이번에 눈에 가지가 부러졌다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겨울철 보호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정의품성을 찾아가 봤습니다. 수백 년 된 나뭇가지 아래로 이렇게 지지대만 설치돼 있을 뿐 폭설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호수는 수령 100년 이상 된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로 각 지자체에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 업체에서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털 수 있도록 CCTV로 계속 보면서 지자체별로 관리가 제각각이다 보니 피해가 예상될 때 지지대를 강화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국내 보호수는 13,879루. 지난 3년간 태풍이나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58건이나 됩니다.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잘 안 될 테니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도 좀 필요할 것. 보호수가 훼손되면 원상 회복이 어려운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간밤에 내린 눈으로 서울에는 많게는 눈이 40cm 넘게 쌓였는데요. 골목까지 일일이 다 지자체에 치워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죠. 어떻게 치웠을까요? 학교엔 중장비도 동원됐는데 11월에 제설압 내 제설 소금이 동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설로 전날 차량 출입이 아예 통제됐던 서울대 관악 캠퍼스. 거대한 굴착기와 인부들이 눈폭탄 맞은 도로를 헤치며 길을 만듭니다. 제설 장비가 총동원돼 새벽부터 오전 내내 눈을 치웠지만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눈더미는 녹아들 기미가 없습니다. 한 6시서부터 어제는 아침서부터 4시까지 했어요. 4시까지. 오전 내내 진행된 제설 작업으로 도로 통행은 재개됐지만 인도에는 여전히 사람 허리 높이만한 눈이 쌓여 있습니다. 도로마다 골목마다 놓아둔 제설압 내 제설 소금이 11월에 벌써 동이 나기는 처음입니다. 오늘 종로구에서만 제설 소금 470톤을 뿌렸습니다. 300톤 정도가 원래 아주 많을 때 나가는 건데 470톤이면 굉장히 기록적인 수치인 거죠. 어제 오늘. 소금을 뿌리고 또 뿌려도 쏟아지는 눈을 이기기는 역부족입니다. 육중한 철제 신호등도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업자들이 서둘러 제자리를 찾아주고 다른 신호등도 미리 눈을 털어줍니다. 주민들도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치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동원된 인력만 10,000명에 제설 장비도 2,000대에 육박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등을 통해 청탁, 알선한 의혹을 받았죠. 이 대표 또한 백현동 개발 특혜 사업에서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관련해 대법원의 첫 번째 확정 판결, 그것도 유죄가 나온 겁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지난해 5월 알선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3년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를 성남시에 알선해주는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에게 70억여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을 쌓고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알선을 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법원은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전 대표는 동업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오면서 관련된 인물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 재판 결과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인섭 씨는 과거 이 대표의 선대 본부장을 맡았었고 이 대표가 형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김인섭 씨 재판부는 김 씨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신청을 청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한 것이라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김인섭 씨의 유죄 판결이 이 대표의 남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시열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김인섭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내는 등 이 대표와 오랜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핵심 증거였던 녹취록에도 김 전 대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인섭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형님, 네, 가끔 뵙니다. 가끔 뵙는데.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이 대표의 백현동 배임 혐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전 대표의 청탁이 실제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 주장처럼 백현동 사업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는지입니다. 그런데 김 전 대표의 청탁 행위가 인정된 점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는 이 대표 주장과는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검찰은 이번 김 전 대표의 선고 결과를 앞으로 이 대표의 다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국민의힘의 반격일까요? 국민의힘이 불법 대선 자금에 연루된 의혹이 발견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범이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오늘 항소심에서도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재명 대표는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김 전 부원장의 공범으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단 SNS 대화에 참여해 재판 전략을 제시하며 적극적 몰래 변론을 한 점,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 등을 공범의 정황으로 꼽았습니다. 추가 검찰 수사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부원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감사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든 건데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자료를 내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틀 뒤 예정된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보고를 12월 2일에 할 예정입니다.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문제가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위증, 자료 미제출 등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감사회의로 공개를 둘러싸고 야당과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 자료로는 국회에서 감사원을 국정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로는. 감사 회의록이 공개되면 굉장히 위원들이 발언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문제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가 지속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권력을 독점한 거대 야당의 무도한 권한 남용이라며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 추진은 민심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감사원장이 처음이 아니죠. 다음 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에 이어 다른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당내에서는 일부 부서 장관들의 해임 추진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강용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보고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11일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강백신, 어미준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사정기간 전역으로 탄핵 전선을 넓히는 모습인데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부 부처 수장까지 겨누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방지 등을 이유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언한 데 이어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를 예고한 농림부 장관에 대해선 농정 실패 책임을 물어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원들과 함께 국방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당내 의견은 엇갈립니다.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는 MBN에 개별 상임위에서 탄핵에 대한 요청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는데 한 중진 의원은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이 대정부 공세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인데 이로 인한 여야 간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직격했습니다. 김 여사를 예로 들어서 상설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휴대폰으로 삼부토건의 주식 차트를 띄웁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올랐었다며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라고 꼬집었는데 바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는 주식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용서하면 안 된다며 당에서 추진 중인 상설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억이 부당이익이 생겼을 것 같으니까 상설특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이고요. 주가 조작 근절뿐 아니라 기업 문화도 바꿔야 주식시장이 개선된다며 주주들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처리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정부 태도가 급변해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말라고도 압박했습니다. 간담회 뒤 이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하기도 한 보수 인사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을 잡게 되시면은 복수의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겠다. 이런 선언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선언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합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선거 때. 아니 그건 제 기본 입장이에요.
민생 챙기기에 이어 보수 진영 인사와 만나며 외연 확장 의지도 밝힌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대구 경북을 찾는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그런데 친한계 내부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여사 특검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읽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친윤계가 해당 행위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나서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저런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비판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 친한계 일부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는 임계점에 왔다. 분열돼서는 안 되고 함께 가야 된다는 의미만 가지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말하겠다는 이런 마음은 표현하신 거 아닐까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촉발된 친윤계의 공세를 계속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라는 해석입니다. 논란이 일자 한 대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친윤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저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민주당에 휘둘린다는 비판과 함께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부담으로 당장 친한계가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당내 계파 간 갈등이 확산할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에 이제는 김건희 여사 고모까지 등판했습니다. 어제 친한계가 김건희 여사 고모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다고 지적하자 김 여사 고모가 또다시 내가 말하면 왜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저주냐, 한동훈을 언제까지 봐야 하냐며 반발했거든요. 당원 게시판 늪에서 한 발짝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여당 상황,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단이 된 건 친한계가 김건희 여사 고모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선 이 발언입니다. 김건희 여사님의 고모님, 말로 할 수 없는 비판을 하고 계세요.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악마가 현실의 당대표를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악마입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친한계의 공격 하루 만에 김 여사의 고모는 SNS에 한동훈이 하면 표현의 자유고 내가 하면 저주냐며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또 집안 하나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는 한동훈,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된 한동훈을 언제까지 봐야 하냐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더해 권성동 의원 등 친윤계도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용산도, 당원도 아닌 한 대표가 쥐고 있다며 임기 2년 반을 앞둔 대통령과의 차별화 시도는 무모한 짓이라 맹비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정치인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가족도 아니고 내가 쓴 것도 아니고 괴롭히지 마라. 너무 쉬운 길이 있는데. 한 대표는 이번 논란을 용산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가운데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가족 폭로전에 극심한 내분으로 번지면서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민주당을 위한 싸움이냐는 자조 섞인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근 열린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을 놓고 정부를 질타한 건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몸을 낮췄습니다. 책임지겠다고 했었거든요.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파행된 사도광산 추도식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추도식 파행이 치욕스러운 외교 참사라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장관님, 어떤 책임지실 거예요?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습니다. 어떠한 책임이라는 것은 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입니까? 스스로가 의사를 먼저 밝히시는 것도. 여당도 한 목소리로 이번 사태가 우리 정부의 외교 실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상을 위한 협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전향된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이상의 조치가 나와야죠. 외교부는 유네스코 측에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 경과를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인 만큼 앞으로 일본 측이 사도광산 관련 결정문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이호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의 공개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거 결론이 났습니까? 예, 김 최고위원이 당대표 사퇴글이 올라왔다라는 기사를 봤다라는 한 대표 공개 저격이 있었던 게 지난 월요일이죠. 이후 한 대표 측은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요.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김 최고위원 사과를 거부했고요. 한 대표는 지난번처럼 말을 더 하진 않았지만 불편한 기색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기사는 존재하지만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습니다. 그 기자가 잘못 썼는지. 김 최고가 관계 발언 사과 안 하겠다고 최고위에서 발언했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모습을 바꾸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두시죠. 예, 여권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3주 넘게 이어지는 와중에 오늘 의원총회도 열렸는데요. 친윤계, 친한계의 추가 갈등이 표출될지 주목됐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분간 자제하자 휴전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여기에 관한 공개적인 발언이나 논쟁은 이제 자제를 좀 하자. 당 지도부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할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다. 논란이 마무리될까요? 쉽진 않아 보입니다. 당장 의원총회 자리에 있던 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왜 당분간이냐, 앞으로 논란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거냐, 언급조차 불필요하다고 반박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송 의원은 MBN에 중요한 안건이 얼마나 많은데 의원총회에서 논쟁할 사안도 아니지 않느냐며 이 발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골프 로또 당첨, 누가 당첨이 됐다는 겁니까? 예,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쳤던 이 한 부사관이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다라고 좋아했다는 건데요. 오늘 국방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8일, 9일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안보 휴가를 냈다고 발표했던 시기인데 이걸 야당이 따져묻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장병과 골프를 친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에 골프 친 것을 안보 휴가였다고 거짓말을 대통령실이 버젓이하고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이게 지금 비난받을 일입니까? 통수권자로서 장병들에게 함께 라운딩을 하시고 함께 격려 식사하시고 이런 대통령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휴가 중에 장병들 격려하고 골프 친 게 뭐가 문제냐 이겁니다. 네. 하지만 이 논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거짓 해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8월 초에도 골프를 쳤다면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서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라는 대통령실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8월 24일 전에 라운딩이 없었다는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답변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라운딩을 엄호하던 김 장관, 오늘 노무현 대통령도 거의 매주 골프를 치지 않았느냐라는 발언을 했다가 야당의 반발을 샀고요. 결국 표현이 과했다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나도 칠삭둥이, 그러니까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7달 만에 태어난 아기를 말하는 건데 예. 나도라뇨.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서 한 말입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로 2.3kg 이른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 각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이 자리에서 이른둥이의 출산과 치료, 양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신생아와 고위원 산모 치료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면서 의료개혁 의지 또 재확인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톡톡 이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눈길에 대형 트레일러가 미끄러졌습니다. 운전자는 11m 높이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죠. 위태로운 순간 운전자를 구한 건 구급대원. 무려 45분 동안 맨손으로 운전자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교량에서 넘어진 대형 트레일러 운전석이
난간 끝에 매달렸습니다. 반쯤 찢긴 운전석에선 구급대원이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힘겹게 생명줄을 지탱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트레일러 운전자가 튕겨나가며 교량 난간에 매달린 상황. 출동한 구급대원이 다급히 운전자의 손을 맞잡고 버틴 겁니다. 교량 11m 아래에는 사고 차량의 파편등이 떨어져 있어 긴박했던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은 추위와 고통 속에 무려 45분간을 버텼습니다. 운전자를 구한 구급대원은 안동 풍산 119 안전센터 소속 박준현 소방교. 박 소방교는 두려움에 빠진 운전기사를 진정시키며 사력을 다했습니다. 언제 꺼내달라나 이런 반복하시고 자주 움직이셔가지고 제 구조대원 분들이 안전하게 구조해 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박 소방교와 함께 운전자의 생명을 구한 소방관들은 영화에서나 보던 영웅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술집 여주인의 술잔에 마약을 탄 남성이 붙잡혔는데 웬걸요 2달 동안 경찰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아 결국 스토킹 범죄까지 이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겁에 질린 피해 여성은 수차례 수사를 요청했었죠. 경찰이 늑장만 부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추석 당일 경상남도 사천의 한 주점. 60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주인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눈동자가 새까맣게 동공이 너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고. 남성은 달아났고 여성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습니다. 주점에 있던 두 사람의 술잔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수사 진행 사항을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려라였습니다. 2달 동안 가게 문을 닫았다 다시 장사를 시작했지만 걱정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지난 6일 밤 용의자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얘한테 뭐 잘못했냐고 막 따지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서 제가 바로 마취를 눌렀고 되게 무서웠어요. 경찰은 이 일이 터진 뒤에서야 스토킹 혐의를 추가해 이 남성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12일 후 남성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마약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수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더 생겨야 수사가 이루어질 건가. 심지어 뭐 내가 뭐 죽어야만 그 사람을 구속을 할 건가. 그런 의문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경찰은 DNA 검사 등 혐의 입증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피의자에 대해 마약 소지와 사용,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체육회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규 배드민턴협회장은 후원 물품 횡령 등의 혐의를, 체육회는 시설관리 용역업체와 부정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까지 포함됐습니다. 도대체 문제없는 곳이 있기는 한 걸까요?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박스를 든 사복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잇따라 들어갑니다. 경찰이 오늘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실과 요넥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배드민턴 대회에 참석 중인 김태규 협회장에 대해서도 신체 수색을 벌이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셔틀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매 금액의 30에서 40%를 후원 물품으로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셔틀콕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 김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3천만 원 상당의 셔틀콕과 라켓 등 후원품을 자신의 측근인 협회 관계자의 자택으로 보내고 올해도 후원품을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사무검사에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기흥 체육회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평창 동계훈련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2월 70억 규모의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체육회 고위 관계자와의 유착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실히 조사받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죄책이 무거운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다른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최희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향후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됐던 박영수 전 특검.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500억 원 대출용 여신 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도움을 주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박 전 특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습니다. 당시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박영수의 의중을 민간업자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사업 초반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청탁 등의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았지만 우리은행 참여가 불발되면서 약정 금액이 50억 원으로 줄었다고 봤습니다. 앞서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는 미 공무원 사회를 향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죠. 그런데 해고의 칼바람에 표적이 될 공무원을 마치 좌표 설정하듯 한 명 한 명 공개적으로 콕 집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공격이 몰렸죠.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가 연일 파격과 논란의 경계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마음에 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좌표 찍기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머스크는 가짜 일자리가 너무 많다는 SNS 글과 함께 기후와 환경 관련 공무원 4명의 인적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곧바로 머스크 지지자들의 야유가 담긴 댓글이 이어지자 한 공무원은 SNS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또 머스크는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미 소비자 금융보호국을 폐지해야 할 기관으로 지목했습니다. 머스크의 공개 저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래는 드론 전쟁이 될 것인데 F-35와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도 있다며 관련 국방 예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머스크의 거침없는 행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원 덕분입니다.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Now he's an amazing guy. 거침없는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Today, what Musk has done is turned X into not a public sphere, but a sort of a blowhorn that is attempting to highlight his predilections, his ideas, his beefs, his views.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등 몇몇 지명자를 겨냥한 폭탄 위협이 있었다고 트럼프 인수팀은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뿌리 깊은 미국의 관료 조직을 효율화시킬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 대선에서 패배한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왼쪽은 3주 전 모습, 오른쪽은 어제 공개된 모습인데 자신감 넘쳤던 3주 전과 달리 많이 수척해졌죠. 심지어 술에 취한 듯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풍자는 패러디 영상에 등장하는가 하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영상을 삭제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민주당 X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지 3주 만에 부쩍 수척해진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I just have to remind you, don't you ever let anybody take your power from you. You have the same power that you did before November 5th.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영상의 일부인데 힘이 빠진 말투와 초점이 흐려지는 듯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자신감 있는 말투로 대중 앞에 섰던 이전 공식 석상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대비됩니다. I promise to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You can always trust me.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술에 취한 것 같다,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SNS에선 해리스가 실제 술을 마시는 것처럼 합성한 패러디 영상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딸 방송인 메건 맥케인 등 지지자들은 아직 현직 부통령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 끔찍하다며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우크라이나전 논의를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대표의 돌직구 질문에 북한 대표가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특사로 비무장지대 설치 등 한국식 휴전안을 제시한 인물을 지명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미사일전으로 확전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미국 대표가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이 변화했다며 북한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It's a very simple question, and I think this council would appreciate a very succinct answer. Has DPRK deployed troops to Russia?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북한 대표는 파병 사실을 적극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The Treaty o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DPRK and Russian Federation is fully conform to international law and the UN Charter. 러시아와 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사실상 파병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으로 전국에 공습 경보를 내리는 등 전쟁은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전쟁을 끝내겠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특사로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했습니다. 켈로그 지명자는 앞선 보고서에서 현재 전선 상태를 기준으로 비무장 지대를 두는 한국식 휴전안을 전쟁 종결안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평화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와 나토 가입 연기를 제시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중국도 북부 지역에는 서울처럼 많은 눈이 내렸는데 특히 동북부 헤이룽장성에는 그야말로 눈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며 구급차마저 멈춰 구급 요원들은 환자를 들것에 싣고 뛰어가야 했죠. 시민들은 차량에 타는 건 아예 포기, 걸어서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눈으로 아예 뒤덮여버린 거리. 어디가 차도고 인도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가로수들 사이로는 큰 눈덩이들이 보입니다. 모두 눈에 파묻힌 자동차들입니다. 도로도 버스와 차량들이 뒤엉키며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행인들이 힘을 합쳐 차량을 한 대씩 탈출시켰지만 한두 명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버스는 승객들이 모두 내려 밀어야 했습니다. 부상자를 호송하는 구급차마저 멈춰버리자 구급요원들은 환자를 들것으로 직접 든 채 병원으로 뛰어가기도 합니다. 치운 눈을 담으려고 출동한 대형 트럭마저도 바퀴가 헛돌며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차량 이용을 포기한 채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车了已经大多数人都是走着去上班的有一种80年代都步行上下班的感觉 중국 동북부에 최대 적설량이 49cm에 이르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11월 기준으로는 지난 1959년 관측 시작 이후 65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였습니다. 看看我们东北大雪的厚度50了 폭설 속 이색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서북부 간수성에서는 예정된 결혼식을 위해 신랑 신부는 물론 하객 수백 명이 폭설을 뚫고 산길을 지나 행사에 참석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위기설이 불거진 롯데그룹이 계열사 최고 경영자 3분의 1을 바꾸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 담보로 내놓는 등 시장 우려를 잠재우는 데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진 롯데그룹이 고강도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계열사 최고 경영자의 3분의 1 이상인 21명이 교체되고 임원 22%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물갈이 인사였습니다. 위기설의 중심에 있는 롯데케미칼 이윤기 사장은 취임 1년도 안 돼 짐을 싸는 등 화학군 최고 경영자 13명 중 10명이 교체됐습니다. 호텔 롯데의 세계 사업부 대표도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꺼번에 물러났습니다. 지난 8월부터 비상 경영에 돌입한 롯데는 이번 인사를 통해 경영 체질을 혁신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또 재무 상태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회사채의 신용도 이슈가 불거지자 그룹의 상징이자 핵심 자산인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 담보로 내놓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롯데쇼핑이 보유한 7조 6천억 원 규모의 토지 자산도 15년 만에 재평가해 그동안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타워의 담보까지 잡힌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롯데그룹이 대내외적으로 신뢰도 하락의 주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전무는 이번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경영권 승계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한미약품그룹 오노일가 엄마와 딸 대 아들 형제가 아직도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주사 경영권을 두고 일전을 벌였는데 사실상 무승부를 거두면서 경영권 분쟁은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주주총회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는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먼저 송영숙 회장과 딸 임주연 부회장 측의 인사가 이사로 추가 선임되면서 임종윤 이사와 임종훈 대표 형제 측과 구도가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녀 측이 이사진 정원을 한 명 더 늘려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계획은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형제 측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양측 모두 주주들의 전폭적 지지를 못 얻은 셈입니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중립을 선언한 영향이 컸습니다. 주주총회 직후 모녀 측은 가족 분쟁을 빠르게 정리하겠다. 형제 측도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입장을 내고 각자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금 더 강한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를 위한 결정은 다른 분들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가족 간 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주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안정돼서 뭔가 조금 제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하는 게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이 자리에 너무 화가 나니까. 한미약품 그룹을 둘러싼 형제와 모녀의 경영권 분쟁은 다음 달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한 번 더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두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1.9% 그러니까 1%대로 낮춰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굴레에 갇혔다는 우울한 진단이 나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지난달에 이어 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건 200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내수 부진은 물론 수출이 심각하게 둔화돼 경기 회복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3분기 때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진 그 원인이 뭔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건지를 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경쟁 국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좀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 2.2%로 내년은 잠재 성장률 추정치인 2%보다도 낮은 1.9%로 낮추며 저성장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내
보호무역 강화 우려에 내후년 성장률 전망은 1.8%까지 내려갔습니다. 25년에 타격을 주는 것보다 관세 정책이 26년에 좀 더 그 타격이 더 큰 문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탓에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해 체감경기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연 4.55%로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상승폭도 2년 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금융 부실을 막을 수 있고 실물 경기 침체에 이어 2,500 박스권에 갇힌 주가와 1,400원대 환율 등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잇따라 깜짝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든 건 그만큼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보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폐업한 가게 수가 더 많았거든요. 하루 매출 3만 원, 폭삭 망했다는 아우성도 들립니다. 홍조 기자가 현장에 둘러봤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서울 종로의 한 식당. 외국인과 관광객도 많아 대박 상권으로 불린 곳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사정이 딴판입니다. 20년째 식당을 운영하지만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는 상인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 식업은 완전히 폭망이에요, 폭망.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버팅기는 거예요. 올해 6월까지 서울에서만 12,000개가 넘는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섭게 퍼지던 2020년 상반기보다 더 많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용산 전자상가엔 빈 점포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 역시 찾아오는 손님 자체가 줄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됐었는데 이쪽에만 지금 좀 매장이 있는 상태고요. 이제 다른 데는 많이 빠지거나 이동했죠. 올해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25만 5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4.4% 늘었지만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소비 성향은 1.3%포인트 줄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꽁꽁 얼어붙은 내수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아프리카 가봉의 열대우림 속에 있는 이빈도강에서 아찔한 카야킹이 펼쳐졌습니다. 자연이 만든 천연 롤러코스터, 오늘의 장면입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월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건 처음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폭설이 쏟아지면서 오늘 서울 북악산은 온통 하얀 설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설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눈은 내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15cm, 전북 지역에도 최고 7cm가 더 내리겠고 눈은 내일 오전에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다시 전국 곳곳에 많게는 5cm의 눈이 추가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철원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도 보시면 중부지방은 서울이 5도, 춘천은 4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가 8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